196년 가을이었습니다. 허도. 조조가 헌제를 모시고 새로 정한 임시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전쟁과 가뭄으로 들판은 황무지로 변했고 백성들은 굶주려 떠돌았습니다. 정사 삼국지 무제기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뭄과 전란으로 양식은 바닥이 났고 굶주린 사람들은 도적이 되어 노략질을 일삼았으며 배를 채우고 나면 남은 사람들을 버리고 사방을 떠돌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해, 조조는 참모 한호와 조지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 가지 정책을 시작합니다. 둔전제였습니다. 이 정책은 첫 해에만 100만 석의 곡물을 확보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5년 뒤에는 창고가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둔전제란 무엇이었길래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조조는 어떻게 난세의 식량 위기를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이 정책이 왜 위나라를 최강 세력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264년에 폐지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기록을 통해 조조의 둔전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한말, 중국은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군벌들의 전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났고 들판은 주인 없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랜 가뭄과 전염병까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당시 상황을 처참하게 기록합니다. 군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백성들은 도적이 되어 노략질을 일삼았으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생산 기반이 급격히 와해되었다고 말입니다. 심한 경우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든 군벌에게 똑같은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필요했고 군사를 먹이려면 곡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경작할 땅도 황무지였습니다. 196년 조조가 헌제를 허도로 모셔온 이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조는 중앙정권을 장악하고 천자를 들어 제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명분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군사를 먹일 양식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때 조조의 참모 한호가 나섭니다. 한호는 원래 한해태수 왕광의 종사였던 인물입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지만 주군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조조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을 뿐 아니라 농업 정책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호는 조조에게 둔전제를 건의했습니다. 조지라는 다른 참모도 함께 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둔전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한시대부터 변경 지역에서 군사들이 농사를 짓는 군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시행하려는 둔전제는 규모와 방식이 달랐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승상의 주부였던 사마랑은 옛날 정전제를 부활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전제란 우물정 모양으로 땅을 9구간으로 나누어 가운데는 공전으로 두고 주변 8곳은 백성들이 경작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이상적인 옛 제도를 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식량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호와 조지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무제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 건한 원년의 조지와 한호의 건의에 따라서 둔전을 크게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조의 둔전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었을까요? 먼저 황무지를 확보했습니다. 전쟁으로 주인이 사라진 땅, 경작을 포기하고 떠난 농토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민들을 모집했습니다. 굶주려 떠도는 백성들에게 땅과 농기구를 제공하고 농사를 짓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 체계였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소를 가지고 경작하면 수확의 50%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만약 관청의 소를 빌렸으면 60%를 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세율입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굶어 죽느니 절반을 빼앗기더라도 농사를 짓는 편이 나았습니다. 조조가 둔전을 처음 시작한 곳은 허도였습니다.
왜 하필 허도였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허도는 황제가 있는 임시 수도였습니다. 조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둘째, 허도 주변에는 전쟁으로 버려진 농토가 많았습니다. 개간할 땅이 충분했습니다. 셋째, 청주에서 투항한 황건적 잔당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192년 조조는 100만 명에 달하는 청주 황건적을 항복시켰습니다. 이들 중 정의의 병력은 청주병이라는 정의의 부대로 편성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주군 약 30만 명과 그 가족 100만 명이 조조 휘하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둔전을 실시한 첫 해에 곡물 100만 석을 확보했습니다. 후한말 신양 위기 상황에서 이은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조조는 이 곡식으로 군사를 먹일 수 있었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몇 년 동안 이어지자 둔전을 설치했던 주군의 창고는 5년 동안 양식으로 가득 찼다고 말입니다. 조조는 이 성과에 고무되어 둔전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조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둔전을 일시적인 비상 조치가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립한 것입니다. 군국에 전관을 설치했습니다. 전농중랑장, 전농교위, 전농도위 같은 관직을 만들어 둔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중앙의 산홍경에 속했지만 현관과는 별개의 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처음 조지가 시행했을 때 세율은 20%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50%, 60%로 올라갔습니다. 왜 세율이 올랐을까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국연이라는 인물을 등용하여 둔전 확대를 맡겼습니다. 국연은 여러 차례 둔전의 장단점을 보고했으며 전장에서 직접 토지를 조사하고 백성들의 수에 따라 관리를 배치했습니다. 그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세금을 단계적으로 거둬들이게 했고 실적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난 후에는 창고가 가득 차고 백성들도 어느 정도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조의 둔전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민둔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방식입니다. 조조가 1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바로 이 민둔이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유민을 모집하고 소와 농기구를 제공하고 수확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는 군둔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방식입니다. 조조 시대에도 군둔이 있었지만 큰 규모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군둔은 나중에 사마이가 확대했습니다. 조조가 민둔을 우선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군사는 전쟁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평시에 농사를 짓게 할 수는 있지만 전쟁이 터지면 즉시 동원해야 했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농사에 전념하게 하여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창자전에는 건한 연간에 회남에 둔전을 열고 창자를 수집도의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집도의란 조조가 군둔을 관리하기 위해 편성한 관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조조는 민둔과 군둔을 병행하여 둔전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둔전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록을 보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환영받았습니다. 군주려 떠돌던 유민들에게 땅과 소를 주고 농사를 지을 기회를 준 것은 분명 희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떠돌다가 적어도 절반이라도 자기 것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도 컸습니다. 50%, 60%의 세율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둔전민은 일반 농민에 비해 천대받았습니다. 둔전에 배치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땅에 묶여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강제성이었습니다. 둔전 확대 과정에서 강제 이주와 엄벌 같은 강압적인 방식이 동원되었습니다. 당연히 밀란이 발생하거나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런 문제를 임기응변으로 해결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일부 폐단을 억눌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폐단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전제는 조조에게 엄청난 이점을 주었습니다. 첫째,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던 식량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둔전을 실시했던 첫 해에 상당히 풍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몇 년 동안 이어지자 둔전을 설치했던 주군의 창고는 5년 동안 양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둘째,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있으니 군사를 유지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군벌들은 식량 부족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조는 둔전제 덕분에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경제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생산력을 증대시켰고 유민을 정착시켜 인구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량 확보를 넘어 국가 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둔전제만으로 조조가 천하를 제패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사 기록을 자세히 보면 관도대전 당시 조조는 여전히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밀리는 물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둔전제가 성과를 냈지만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원소를 비롯한 다른 군웅들도 나름의 내정 정책을 펼쳐 경제력 향상을 꾀했습니다. 단지 정사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비와 손권의 예를 보면 이들도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의 진짜 우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속성과 규모였습니다. 조조는 둔전제를 일시적인 비상 조치가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립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고 전문 관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런 조직력과 추진력이 다른 군벌과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둔전제는 일부 국경지대에 한 해 한시적으로 실행된 제도였습니다. 조조와는 규모와 기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하북을 평정한 이후인 202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년, 원소가 병사했습니다. 조조는 원소의 아들 원담과 원상을 격파하고 기주를 평정했습니다. 기주목에 부임하여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자 세금을 면제하고 호족들의 세금 수납을 일정하게 정해 착취를 억제했습니다. 이후에도 원소가 차지하고 있던 청주, 병주를 평정했습니다. 이로써 조조의 최대 숙적이던 원소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북방에도 둔전제를 시행하여 행정 조직과 농업의 발전을 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북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오한족 20여만 명이 투항하게 되어 변방인 요동, 요서 지방까지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의 전략적 우위가 확고해진 것은 바로 하북을 평정한 이후였습니다. 둔전제가 기반을 만들었고 하북 평정이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208년, 조조는 북방을 완전히 평정하고 승상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남하하여 천하 통일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적벽에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패배하며 천하 통일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조가 건설한 위나라는 삼국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분명 둔전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둔전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조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권위로 일부 폐단을 억눌렀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폐단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조조 사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위나라 말기, 조방대에 접어들면서 조상 일파가 둔전을 사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로 수탈이 늘어났습니다. 세율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본래 둔전이란 식량이 급할 때 비상 조치하는 것이 본질이었는데 나라가 안정화되고 삼국이 고착화된 시절 이후에는 오히려 혼란기 때보다 세율이 더 높아져 사실상 항구적인 착취 제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사마지전을 보면 사마지가 조예에게 올린 표가 있습니다. 둔전의 백성들이 다시 상업에 참여하면서 둔전의 일을 등한시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조조가 특별히 둔전을 관장하는 관리를 두어 농업과 양잠에 전념하도록 했기 때문에
건한 연간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삶도 풍족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는 늦었습니다. 민둔이 쇠락하게 되자 나중에는 더욱 엉망진창으로 변했습니다. 무당 수확량이 고작 수곡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종자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위원제 조안은 264년 불가피하게 조칙을 내렸습니다. 둔전관을 없애고 이들을 모두 정무에 종사하게 하라. 전농은 모두 태수로 임명하고 도인은 모두 영장으로 임명한다고 말입니다. 이로써 조조가 주창했던 둔전제는 그의 사후 4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왜 둔전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 제도적 한계였습니다. 조조는 당장의 눈앞의 고난만을 해결하기 위해 둔전제를 시행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일부 폐단을 억눌렀지만 이를 제도화하여 폐단을 막을 수단을 마련해두지 않았습니다. 조조 사후 귀족들이 둔전을 사유하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피연이었습니다. 둘째, 과중한 세율이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세율은 수확의 50%, 관의 소를 빌릴 경우에는 60%였습니다. 이는 일반 농민에 비해 훨씬 높은 부담이었습니다. 둔전민은 천대받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셋째,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둔전제는 어디까지나 식량이 급할 때 비상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화되고 삼국이 고착화된 시절 이후에는 오히려 점점 세율이 높아져 사실상 항구적인 착취 제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상업에 참여하면서 둔전을 등한시하게 된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264년 진나라가 들어서고 둔전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둔전제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선대의 좋은 방식을 바탕으로 둔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를 가미했으며 그가 주창한 군두는 국경 지역을 개간하여 전쟁에 대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오랫동안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진 시대에 둔전을 시행하거나 둔전에 대한 논의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위무제의 둔전을 모방했으며 그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고려 말에도 연해 지방에 국둔전을 일으켜 외구의 재해를 입은 토지의 복구에 힘썼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사군 육진 같은 북방 영토를 개척할 때 둔전으로 상당한 이득을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녹둔도에서 둔전을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둔전제라는 개념 자체는 조조의 독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대단했던 점은 이를 전국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조직력과 추진력이었습니다. 기존의 둔전제는 일부 국경지대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였지만 조조와는 규모와 기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조의 둔전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위기 상황에서의 과감한 결단입니다. 조조는 식량 위기라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옛 이상론을 거부하고 실용적인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정전제 같은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둔전제를 택한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완벽한 해법보다 실현 가능한 해법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입니다. 조조는 둔전제를 일시적인 비상 조치가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립했습니다. 전문 관직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둔전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지만 과중한 세율과 강제성으로 백성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국가의 필요와 백성의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둔전제는 전란과 식량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고 시대가 변하자 오히려 착취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도 시대 변화에 맞춰 개혁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조조의 둔전제는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성공이었습니다. 식량 위기를 해결했고 위나라를 최강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조는 이 정책으로 난세를 극복하고 천하를 다투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제도적 폐단을 막지 못했고 과중한 세율로 백성들을 억압했으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 없습니다. 조조의 둔전제는 시대가 요구한 해법이었고 그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조조는 위기 앞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실용적인 해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단기적인 효과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시스템을 고민할 것인가? 강제할 것인가? 아니면 균형을 찾을 것인가? 196년 가을, 허도에서 시작된 둔전제는 68년 동안 유지되다가 264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양진시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둔전제의 정신은 계승되었습니다. 정사 기록은 담담하게 전합니다. 백성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실시한 것은 결국 위왕조 시대로 끝났는데 진나라가 들어서고 264년에 폐지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선대의 좋은 방식을 바탕으로 둔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조치를 가미했으며 그가 주창한 군두는 국경 지역을 개간하여 전쟁에 대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오랫동안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조조처럼 과감하게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 망설이다 기회를 놓칠 것인가? 단기적인 효과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시스템을 고민할 것인가? 둔전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위기 앞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선택하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6년, 조조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